인기 있는 주식 펀드가 아닌 좋은 주식과 펀드와 함께하라. 이왕이면 쌀 때 사라. 세 번째는 분산해라. 네 번째는 그냥 오래 함께하라.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ETF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올해만큼 ETF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자산 시장, 그다음에 한국 자산 시장에서 ETF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나요? 예, 글로벌 자산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이제 뭐 에퀴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43%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을 안에서 홀딩하고 있는 펀드 형태로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좀 더 높게 보일 수도 있지만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글로벌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한 2014년 정도에는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이 2배 이상으로 ETF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사실 패시브랑 액티브, 패시브 같은 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직은 액티브 ETF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단자릿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뭐 2, 3%도 사실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패시브 ETF가 절대적인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 보시면 테마형 ETF가 또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섹터 아니면 뭐 특정 테마 뭐 ESG면 ESG, 뭐 우리나라에서 BBIG 같은 거면 BBIG 같이 이렇게 패시브하게 어떤 특정 테마를 따르는 것들은 패시브 안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액티브하게 골라서 하는 ETF는 거의 아직은 시장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액티브 ETF 비중이 좀 작다라는 건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나쁜 길이 패시브 펀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있고 또 책에도 썼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패시브가 뭐 테마라든가 업종 중심에 투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뭐 잘못된 거라든가 뭐 왜곡 현상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펀드에 돈을 내고 직접 투자하고 하는 이유들이 아깝고 소중하고 희소한 돈이 어떤 기업한테 전달이 돼서 그 기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해서 함께 부자 된다는 메시지가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떤 기업 꿈이 있고 혁신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있고 이런 기업한테 전달이 돼서 장기적으로 이 부자 되는 그것을 꿈꾸는데 패시브 펀드는 그런 꿈이 있고 혁신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한테 돈을 배부르는 작동 원리가 아니고 그냥 가운데 돈을 모아서 그냥 보지 않고 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종목이면 무조건 산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담아요. 뭐 꿈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그런 점이 첫째 나쁘고 더 나쁜 것은 나쁘다 보니까 이상하죠. 어쩌더라고. 좀 제가 싫은 것은 돈이란 게 사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죠. 근데 패시브 펀드의 운용 전략을 보게 되면 벤치마크가 나와요. 그 답안지가 나오는 거죠. 구성비가 나와요. 오르면 구성비가 더 커지죠. 그렇죠. 떨어지면 구성비가 줄어들어요. 바뀌죠. 그 의미는 뭐냐면 첫째, 답안지가 나오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오면 그냥 사. 그대로 카피. 그러면 공부하지 않는 매니저한테 돈이 배분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매니저한테 돈이 배분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1년 내내 365일 동안 골프만 쳐도 벤치마크 구성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마르크스보다 나쁘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게으른 매니저한테 돈이 가는 것. 질서가 잘못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공 투자의 원칙이 뭐예요? 똑같은 가치라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오를 때 팔고 떨어지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르면 벤치마크에 들어가. A라는 기업이 1조일 때는 S&P 500에 안 들어가요. 1조일 때는 코스피 200에도 안 들어가. 막 이게 작전해서 10배 올리면 그때 올라가요. 들어가면 패시브 펀드에 있는 돈이 그걸 사게 돼 있어요. 지금 뭐냐? 가치를 보지 않는 채 가격만 보고 그것도 오르는 가격만 보고 산다는 게 잘못됐다. 왜 오르면 팔아야지. 그래서 옛날에 림이라나요? 미국에? 그 비디오 가게 뭐냐? 밈 주식. 게임스탑. 게임스탑. 그런 것도 많이 오르니까 S&P 500에 편입될까 걱정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테슬라도 시가총액에 50조일 때는 안 들어가다가 시가총 500조 되니까 S&P 500이 들어가잖아요. 왜 이때 사야지? 패시브에서는 이때 안 사요. 패시브 펀드는. 테슬라 50조일 때는. 그렇죠. 드디어 500조일 때 사는 거예요. 액티브 펀드는 50조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펀드민한테 돈이 배분되고
그리고 성공 투자에 반하는 원칙. 오르면 팔아야 되고 떨어지면 쌀 때 사야 되는데 오히려 무가치하게 올라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배분되는 시장을 저는 싫어하니까 마르크스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뭐 회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패시브 펀드랑 액티브 펀드가 있으면 수익률은 또 제가 알기로는 패시브 쪽이 훨씬 좀 높은 쪽이 더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 이렇게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다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늘어났을 것 같다는 저는 상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예, 지금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내기 그렇죠. 그건데 그걸 이제 좀 잘 들여다 보면 사실은 반대쪽에서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 헤지 펀드들이 들어가 있는 펀드를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패시브 펀드는 시장을 지수를 그대로 사는 거였고요. 근데 이 펀드를 사게 되면 이 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속성의 액티브 펀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합쳐지면서 패시브랑 속성이 거의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고 수익률도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좀 있었는데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시장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가 좋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액티브 펀드를 회장님도 그렇지만 무조건 액티브가 좋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액티브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운용사가 어떤 운용 철학을 가지고 또 그 운용 철학을 지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액티브가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본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에 있어서 액티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원유 시장을 좀 보면은 잘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원유를 거래하는 시장이. 근데 대략 한 90% 정도는 컨트랙으로 이미 그 물량이 다 고정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가격을 만드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1% 정도 되는 거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이 액티브 시장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패시브가 자꾸 커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티브가 하는 영역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이 변동성이 더 헷갈려 버리는 상황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희는 액티브의 영역으로서 계속 가치를 시장에서 이건 가치가 이 가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운용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시브에 대한 이런 왜곡 현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부장님이 변동성 얘기해 주셨는데 액티브 ETF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뭐 인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변동성 이겨내려면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인 건데요. 지수가 박스권을 계속 흘러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그 박스권의 장세 동안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아니겠죠? 쉽지 않죠. 주식이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인내를 어떤 포인트로 가지고 있느냐이거든요. 근데 운용 철학을 잘 지키는 회사의 액티브에 맡겨를 놨다면 그렇다면 그 운용 철학이 지켜지는 한 같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이고 저희는 그 인내의 힘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인내의 힘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운용 철학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근데 어떤 테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업종이 자기의 인내의 힘일 수도 있겠죠. 메타버스가 너무 될 것 같으니까 메타버스가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라고 인내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 가치는 좀 단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그래서 그 운용사의 운용 철학, 그 운용 철학에 기반한 인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 작가님 원칙 질문이 칼을 송곳을 이렇게 자 일단 철저하게 사실 이제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패시브펀드 수익률이 액티브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를 괜히 액티브는 수수료만 비싸고 등등 얘기했잖아요. 이거 같아요. 과거 13년 패시브 시장이 엄청 컸잖아요. 이렇게 컸던 이유가 패시브의 수익률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오니까 또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패시브 수익률은 좋죠. 그래서 이제 과거 13년 동안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을 작동시켰잖아요. 엄청난 돈이 쏟아졌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재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에서는 패시브에 돈이 쏠렸고 그 돈들이 지수를 사기 시작했죠. 지수를. 그래서 수익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른 시장에서는 패시브를
수익률이 나쁠 수가 없어요. 왜? 자동으로 오르니까. 그래서 과거 14년 역사의 패시브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액티브가 나쁘다? 사실 액티브 펀드는 시장을 산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를 산 거예요. 운용사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회사 또 액티브 펀드를 있잖아. 13년 동안 저희 회사 우리나라의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에서 가장 기초 지수가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일 거예요, 말이에요. 네. 그것보다 월등히 수익률이 많은 수익률을 냈잖아요. 미국 S&P 500보다도 우리 그 글로벌 리츠도 훨씬 높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액티브 펀드는 매니저 또는 운용 하우스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이렇게 벌어져요. 패시브 펀드는 지수값 하나잖아요. 근데 액티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결인데 이 수익률을 오버하는 회사들이 20 내지 30% 안 돼요. 10%. 이게 당연히 나쁘죠, 이 수익률은. 맞아요. 잘하는 운용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찾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패시브 펀드는 시장을 사는 것이고 액티브 펀드는 운용사와 펀드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면 패시브 펀드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나쁜 액티브를 사면 결국 시장보다 훨씬 못하다. 그렇죠. 패시브 펀드 할 시장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시장이 계속 오른다면 패시브 하라. 굳이 뭐 액티브 펀드 왜 골라? 어렵게.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매니저 잘 알지. 저 운용사 잘 알지. 그거 필요 없어요. 시장이 좋을 것 같다면 패시브 해도 된다. 고생스럽게 찾지 말고. 그리고 산업은 좋은데 뭐 유전자 산업, 뭐 메타버스 산업이 좋은데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평균 이상의 기업을 찾을 수가 없어. 그때는 패시브 ETF로 하면 되다. 이 두 가지 점에서는 저는 통해요. 패시브 하라. 그 나머지에서는 노력이 들더라도 좋은 액티브 ETF를 사라. 그 근저에는 펀드 매니저, 운용사가 있다는 의미이고, 이제 저희 이제 얘기다시피 액티브 펀드가 기본적으로 변동이 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00개라는 종목의 평균값을 사는 게 패시브 펀드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ETF, 요즘 나오는 테마형 ETF든 우리처럼 비즈니스 모델 관점 ETF든 간에 그 2,000개보다 한 적은 10개, 20개, 30개, 50개 종목으로 구성할 거 아닙니까? 구성 종목이 적으면 당연히 변동이 심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시가총액이 베트남 지수가 변동성이 나보다 크잖아요. 시장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ETF는 변동성이 두 가지 점에서 패시브보다 훨씬 커요. 첫째, 종목수가 적으니까. 두 번째,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이 두 가지 점에서 변동성 무조건 패시브 펀드가 크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운용사가 좋은 것인지 매니저가 좋은 것인지는 이제 투자가들이 선별할 문제이고 자기 관점에 따라서 그래도 최소한 종목수는 줄어들어도 이런 변동이 심한 액티브 펀드가 여러 개 변동이 너무 크면 안 되겠다는 속에서 테마형보다는 야 테마형은 그거 변동성이 더 크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테마 끝나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그 가치가.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한 게 그런 기본적으로 펀드 수, 종목 수가 적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종목 수가 적으니까. 다만 업종이나 테마는 호황과 불황 그리고 인기와 인기 없을 때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스러운 컨셉이 뭘까? 개념 정의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액티브 펀드를 설계하자라는 게 전 세계 운용사 중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에스테플러스 회장님 회사 그 자산운용사 측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 맞추고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 그러니까 업종과 테마는 항상 늘 호황과 불황, 인기 있을 때 인기 없을 때 반복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BBI 좋을 때는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 업종, 특정 섹터, 특정 테마로 하게 되면 이 변동성 때문에 고객은 좀 불안하다. 액티브 펀드 기본적으로 종목수가 적기 때문에 변동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가 플랫폼 비즈니스는 변동이 적거든요.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조만간 나올 ETF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뭐 우리 미국에서 이제 액티브 ETF가 돈 나면 좋아하죠. 좋아한다며요. 캐시드. 여기서 들었는데 김 작가님이 좋아합니다. 돈 나무 언니. 돈 나무 언니도 시도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어프로치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변동성이 좀 더 적은 없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적은 액티브 ETF가 탄생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는 그 전문가니까.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이번 나온 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안정적이더라.
라고 해서 플랫폼 만들고 네. 다음에 2차, 3차 도 뭐 이제 잠정적으로 대장쟁이 플랫폼 그 비즈니스 모델, 대장쟁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이제 구상 중인데 그런 점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관점에 이제 ETF를 이제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비즈니스 모델 ETF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랫폼 모델에 그렇죠, 주목하겠다는 건데 왜 플랫폼 더 좋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시장에 알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랫폼 기업들을 생각하기보다 저희만의 좀 제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회장님과 회의를 많이 거치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분절화된 밸류 체인의 한 영역을 장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서비스나 융합형 플랫폼, 그러니까 뭐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영역을 장악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제조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최초로는 아까 그 제가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특정 기술이 딱 나왔을 때 요새 같은 세상에선 너무나 빠르게 이게 기술이 진부화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부화되는 게 너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특정 기술이 1년만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기술이 되기도 하죠. 뭐 우리가 카메라 같은 거 이제 핸드폰에서 카메라 같은 거 쓸 때도 듀얼 카메라가 굉장히 핫한 기술이었다가 지금 이제 트리플 카메라 넘어가는 게 너무나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밸류 체인을 다 분할해 봤을 때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는 기업들이 다 나타나는 거고요. 이 기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게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TSMC도 뭐 파운드리 같은 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저희의 정의에 따르면.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반도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쪽 영역도 플랫폼이죠. 이 반도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은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에서 완전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정의했고 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담게 된다면 오래가는 저희는 펀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 에셋플러스는 항상 100년간은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테마나 섹터나 업종으로 하게 되면 뭐 전기차라는 컨셉을 하게 되면 사실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 40년 되면 완전히 100%가 된다면 그때 되면 이 테마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냥 기성 산업이 되겠죠.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과거에도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는 그 존재의 의미가 더 커지는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면 더 인내할 수 있고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액티브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에 방점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하나의 제품 내 서비스 생산하는 기업이 나는 이 사업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자기 회사 안에 두잖아요. 설계, 기획, 연구 개발, 공정 개선, 뭐 제품 생산 라인, 뭐 등등 판매 조직까지 다 해서 이것은 LIN이 라인 직선 조직이다. 직선 조직을 통해서 밸류가 만들어진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기술적 진보가 너무 빠르니까 조직은 유연, 그걸 애자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유연화돼야 되고 유연화되기 위해서는 각 부분마다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지 않은 회사는 잘라지는 회사한테 당하게 돼 있다. 사실 ASML 같은 경우 잘라진 기업이거든요. 렌즈는 전부 다 독일의 어떤 칼자이스가 하는 거고 다. 그리고 TSMC는 설계 안 하잖아요. 설계는 다 엔비디아가 퀄컴이 해주잖아요. 만약에 TSMC가 설계 다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각 과정, 분절화된 곳에서 메이저를 우리는 플랫폼으로 정의하는 거죠. 아니고 직선 조직을 하는 것은 우리는 플랫폼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산업의 분절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주동적인 회사가 그 분절화된 산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 기업을 사모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재정의죠. 재정의.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그냥 그 아마존만 플랫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제조업도 플랫폼이 존재한다. 아까 뭐 CMO도 플랫폼일 수도 있고 그렇죠. OEM, ODM 다 플랫폼이에요. 어도비? 어도비도 플랫폼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산업을 재정의하는 것.
이게 이제 세계 최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테마나 호불항에 그 큰 요동을 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사실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평가 방법에 좀 팁 같은 거 뭐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에 대해서 아까 그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업의 이익과 그 이익의 질에 부여되는 PER에 대해서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왜 좋게 보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는 우리가 PER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플랫폼 기업이 이익의 확장성, 저희가 에세플러스 안에서 정의하는 거는 이익의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재화를 썼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어도비라는 회사의 포토샵을 쓰면 그 옆에다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얻는 게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로스 셀링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계정 안에서 추가로 얻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덜하고 결제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얻는 편의성도 딱히 그렇게 뭐 불편함 없이 네. 하나 얻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겠죠. 이걸 저희는 크로스 셀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크로스 셀링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토샵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 프리미어가 네. 다음 달에 구독료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이러면 바꾸실 수가 있나요, 혹시? 그냥 해야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업셀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격을 올려갈 수 있는 주도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PER에서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여기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기업이 그러면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재화를 쓰다가 다른 걸로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쓰다가 넷플릭스 구독료가 올라가. 그럼 나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갈 건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도 또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 플랫폼의 장악력에 대해서 판단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저희가 계속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의 지속성 측면인데요. 이익의 변동성 측면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고 변동성이 적게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주주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주 관점에서 올해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내년엔 돈을 좀 못 벌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좀 못 벌고 이렇게 사이클이 너무 심한 산업을 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네. 그런 기업들은 배당에 대해서도 정책을 못 주세요. 내년에 얼마 벌지 사실 잘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배당 정책을 못 주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이건 그럼 배당 얼마 줄까?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가게 되면 네. 꾸준한 캐시플로우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돌아갈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이드를 줄 수 있고요. 네. 주주들도 그거를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PER을 높게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플랫폼을 보실 때도 그런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제조업부터 서비스, 융합형 플랫폼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을 정의하지만 이 안에서도 랭킹을 매기고 있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들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하는가? 주주에게 돌아갈 안정적인 이익을 매년 낼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거를 보시면 개인분들도 이 기업은 그러한 확신이 있다라고 네. 하시면 당연히 더 PER을 높게 주시면서 네. 나만의 PER을 부여하면서 회장님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강방천의 KPER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각자의 PER을 부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PER을 부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충분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번에 그 피터가 이거 플랫폼 기업하면서 네. 강한 플랫폼 PER과 약한 플랫폼 PER, PER 인자, LC 레이쇼를 본인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기업에 그 한 고객이 들어오면 네. 이 고객을 획득하기에 드는 비용. 우리 그 구독자 돈 얼마 들어요? 구독자 모시는데. 돈 안 드는데. 안 들죠? 네네. 그게 우리는 비용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분들로부터 미래에 들어올 롱텀 레버뉴 또는 롱텀 밸류 그러니까 롱텀 밸류 한 고객으로부터 네. 그 고객을 획득하는 CAC 클라이언트 애퀴지션 코스트 그 비율 값이 높은 기업을 우리는 아주 강한 플랫폼으로 지원하는 거죠. 고객을 한 번 모신 데 들어간 비용은 한 원타임일까 아닙니까? 네. 근데 원타임인데 이분이 어디를 못 나가면서 꾸준히 어쨌든하고 광고든 뭐든 간에 우리한테 레버뉴를 밸류를 줘요. 그걸 우리는 롱텀 밸류를 CAC 클라이언트 애퀴지션 코스트 나는 비율 그걸 LCR 레이쇼라고 해서 이제 고 본부장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PR을 평가하는 방식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 이익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그 저희가 아까 회장님이 농담처럼 얘기하시긴 했지만 사실 진담도 섞여 있는 게 김작가 TV가 만약에 상장되어 있다면 네네. 우리가 충분히 눈물 날 것 같아. 이번 생에 그런 일 있을까요? 예. 다음 생에라도 감사합니다. 있어. 아니, 근데 3%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결국에 그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스텀 애퀴지션 코스트는 앞으로는 제로잖아요. 김 작가님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과 노동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네. 추가적으로 고객 한 명 더 데려오기 위해서 뭐 광고비를 더 써서 막 그런 건 하시는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는 제로인 거죠. 네. 그러면 롱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 위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기차를 얘기하셨지만 사실 요즘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5,000개 정도만 프로토타입을 찍어낼 수 있는 정도의 팔로워만 있으면 브랜드 하나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 맞아요. 예. 진짜 많이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유튜버들이랑. 그래서 뭐 본인들이 니즈가 있는 영역 아니면 딱 그렇게 팔로워들이 따라오는 영역에만 딱 한정해서 5,000개짜리도 브랜드를 만들듯이 이것도 하나의 크로스 셀링이죠. 그러니까 김작가 TV 뭐 스킨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만들어서 한다면 가치는 옆으로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롱텀 밸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0이니까 나눠서 보면 이 기업의 사실 가치는 무한대 개념이잖아요. 2조 3조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LTV, 롱텀 밸류와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라는 거를 어떤 기업을 봐도 봐야 된다. 근데 제조업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비해서는 좀 약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공정 비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커스터머 애퀴지션 하는 코스트가 무조건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궁극으로 갔을 때는 아예 안 들어가는 모델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 기업들을 평가할 때도 좀 다른 잣대로 계속 보려고. 향후의 플랫폼은 좀 어떻게 진화할까요? 여전히 앞으로 이제 분절화, 그러니까 라인, 직선의 밸류 체인이 계속 더 깨질 것 같아요. 여전히 깨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삼성전자에 깨지라고 이제 빨리 그 종합반도체 하지 말고 빨리 CS를 분사해라. 아마도 그 삼성그룹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CMO 회사를 만든 것도 분절화의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알았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힘들더라. 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 속에서 모든 산업의 그 꼭지마다 플랫폼이 분절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것 같고 그 속에서 또 치열한 싸움이 있겠죠. 그 플랫폼은 사실 지금 시대에만 유효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되든 항상 진화하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통신하는 방식도 볼 수 있는데 아주 옛날로 가면 우리는 이제 봉화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것도 플랫폼이죠. 예, 그것도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는 우편으로 소식을 전하고, 그쵸. 그러다가 유선 전화로 전하고, 무선 전화로 전하고, 위성 통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기업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모든 곳은 사실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적으로 진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분절화의 상황도 있지만 또 이걸 합치는 기업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액티브 ETF를 하는 것도 플랫폼이 지금의 형태로 굳어져 있다면 사실 골라놓고 그냥 패시브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액티브하게 이런 플랫폼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골라나가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결국 돈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미래를 빨리 읽으신 분,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그 다음에 전기차 빨리 읽으신 분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버시고 그렇게 돈을 버시면 어떻게 보면 제 옆에 계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의 흐름 그리고 미래를 좀 읽는 거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 저도 이제 뭐 힘드는데 읽으려고 노력을 그러니까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 일단은 뭐 출발점은 우리 현재 우리 주변 속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가장 그 추정이 오리가 없겠죠. 야, 옆에서 이상하게 이 현상이 없었는데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저 얘기가 많이 나와. 그게 다 미래가 아니에요. 꿈일 수도 있고, 그렇죠. 테마일 수도 있고, 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고 그 실마리는 우리 삶, 남들이 이 얘기에서 찾아야 되고 그 실마리가 진정 메가트렌드 될지 그 질서가 하나의 질서를 만들지는 스스로 의심하고 그래서 의심 진짜 할지 할까? 그리고 남들이 하는 얘기대로 고지고대 듣지 말고 남들과 다른 해석을 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의 상,
얇은 저는 프레임, 가설이라고 얘기하죠.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머릿속에서 1년, 2년 또는 몇 개월 동안 충돌을 해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서서히 얇은 프레임 속에서 봐왔잖아. 네. 지금 3, 4년 사이에. 그렇죠. 왜 36개 분기 동안 연속 적자인 기업한테 시장은 200주, 300주, 400주의 시가총을 부여하지? 그걸 몇 개월 동안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전기차로 사람은 생각할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네. 라고 얇은 프레임을 만든 후에 그 프레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충돌을 시켜야 되겠죠. 그걸 저는 뭐 가설의 충돌, 정반합적 충돌 또는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과 네.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이 충돌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제 그렇게 충돌의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네. 더 추종의 오류가 없는 질서에 다가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연습해보고 그래서 네. 사실을 알라. 무슨 사실? 나와 주변의 삶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진보를 위한 의심과 남들과 다른 해석을 통해서 엷은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정반합적 충돌을 시킨 후에 뭔가 확신이 생기게 되면 아 그렇겠구나. 요즘도 그 수소 에너지를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수소 에너지라는 우리 현상적 질서를 네. 의심과 해석을 하지 않으면 끝난 거네. 뉴스에 안 나오면 끝난 게라고 보고 그렇죠. 뉴스에 이제 다시 등장하면 아 다시 살아나네 하다가 이제 관점 없이 시장에 쏠리면서 꼭대기에 사고 그렇죠 바닥에 팔아버리고 하는 누를 부모하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의심과 해석을 해야지. 그 중에서 틀 수도 있어요. 틀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돈의 흐름 또는 이제 돈의 질서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혹시 내가 돈의 질서를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돈의 질서를 알았는데 풀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나는 풀어낼 수 있는 수단이 주식이라는 상품이 있다. 주식을 몰랐다면 내가 알았어요. 뭐 이 세상을 모든 걸 알았어. 그런데 허당이잖아, 사실. 어떻게 그걸 내 고객화하지? 라는 점에서 나는 주식과 펀드를 아는 게 저는 숙명론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억울한 것은, 실컷 생각했는데 그걸 풀어낼 수 방법이 없다면 저는 억울할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의 그 통찰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생각한 후에 그걸 열매로 만들 수 있는 이 중간 매개체, 바로 그걸 이제 주식,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하라.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그 질서라는 게 저는 행복해요, 더. 신났죠? 신났어. 자, 주식시장이 급락한 2020년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사실 2021년에는 뭐 좋은 달이 딱히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무엇을 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본부장님부터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에서 인내할 수 있지 사실 모르는 것에서 인내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 이슈가 있은 이후부터는 지수 상승은 다 같이 용기를 얻어서 취했지만 그 이후부터 그 완전히 새로운 길이잖아요. 3,000 이상의 우리나라 지수가 네. 상승하는 길은. 그렇다면 또 자신이 잘 아는 것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계속 팔고 싶고 차익 실현하고 싶고 혹은 뭐 손해보더라도 떠나고 싶고 막 보기 싫고 막 이럴 겁니다. 네.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인이 잘 아는 영역부터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시면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을 보면서 많이 가장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식과 합리 속에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는 거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지만 하나씩 접근해 나갈 때는 점점 더 영역이 넓어져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영역의 확장을 좀 이뤄가시는 2022년 혹은 뭐 올해 연말이 되면 계속 앞으로의 투자의 삶도 굉장히 즐거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얘기하는 게 네 가지 원칙이죠. 인기랑 좋은 거 다른데 인기 있는 주식 펀드가 아닌 좋은 주식과 펀드와 함께하라. 첫째, 좋은 거야 돼요. 이제 우리는 A형 기업과 B형 기업과 C형 기업으로 나누는데 A형 기업은 무조건 사라. 시간에 관계없이. B형 기업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흥분할 때 오히려 팔아버리고 공포에 다가서는 하여튼 그런 거. 어쨌든 그래서 좋은 것과 인기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인기 있는 걸 찾아요. 뭐 요즘 메타버스 뭐 등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좋은 펀드와 주식을 권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왕이면 쌀 때 사라. 세 번째는 분산해라. 네 번째는 그냥 오래 함께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세상이 좋은데 정반대. 좋은 게 아닌 인기 있는 것. 네. 분산이 아닌 몰빵. 쌀 때가 아닌 비쌀 때. 네.
그리고 숏텀 단기 투자하면 평생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반대와 올바른 길을 가라. 그러면 성공은 보장된다. 이렇게. 그다음 회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에 김작가 TV에서 인사드린 건 마지막이니까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2022년을 맞이해서 뭔가 인사만 한 번만 해주신다면. 어쨌든 우리 김작가 TV를 통해서 몇 번 뵀습니다. 사실 늘 저는 사실 우리 그 김작가를 보면서 내면이 아주 그 아름다운 특히 책 제목도 아주 넣기 세상에 밝음을 전달해주는 아주 멋져서 참 이 회사가 거의 조만간 또 100만 구독자로 된다기에 마음으로 너무 응원하고 있고요. 오늘 2021년 사실 희망을 품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했는데 1년 동안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긴 눈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얻는 내년에는 더 공부하고 또 초대해 주면 또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함께 부자 되는 김작과 함께 부자 되는 우리 구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에도 뵐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방채 회장님과 고태용 펀드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